분명하고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것. 터커 칼슨의 유튜브 채널인 터커 칼슨 네트워크 TCN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TCN을 운영하는 터커 칼슨이 2024년 2월 9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터커 칼슨은 지난 7년 동안 미국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서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작년 2023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오픈 AI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에 왜 오픈 AI를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챗 GPT를 비롯한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현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폭스뉴스에서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보수주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과거에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공화당 소속의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터커 칼슨은 트럼프의 이입 또는 트럼프의 비선 외교관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터커 칼슨의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들을 공식 연설에서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2023년 8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첫 대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터커 칼슨과의 대담에 출연하게 되면서 터커 칼슨이 트럼프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인터뷰로 바이든 정부와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것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미국 지도자들이 갈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동맹국이었지만 이후 미국의 변화로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초대한다면 언제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는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긴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되찾으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원래부터 러시아의 땅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때 그의 농담을 들으면서 많이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 어울리는 것이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은 달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달러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계 경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때로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냉혹한 힘의 세계에서 달러라는 자산은 미국의 힘이자 전략 무기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브릭스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달러가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는 신흥 경제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을 소개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후 브릭스의 각국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회의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드디어 2009년 브릭스는 정식 회의체 상설 기구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에 합류하면서 5개국 체제의 브릭스가 10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릭스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5개국이 브릭스에 신규 가입하면서 브릭스가 13년 만에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회원국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초 브릭스는 아르헨티나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했지만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는 특히 주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이 포함되어 있어서 GDP 측면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국제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5개국의 브릭스 합류로 인해서 향후 세계 무대에서 브릭스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5개국의 합류로 인해서 브릭스 세계 경제 규모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6%, 세계 석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 세계 무역 수출의 2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단단하게 구축해왔던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릭스는 과거 골드만삭스가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든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들입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7%, 인구의 45%, 영토의 31%, 원유 생산의 42%, 상품 수출의 25%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브릭스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4.7%인 고성장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인 G7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8% 수준인데요. 경제 성장도 점점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브릭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할 주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브릭스 10개국의 GDP 규모는 G7의 6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형성하는 글로벌 노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브릭스의 신개발은행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신개발은행 NDB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서 2015년 중국 주도로 설립된 개발은행입니다. 브릭스의 첫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신개발은행을 출범시키게 되었는데요. 베이징에 설립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함께 서방 선진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 ADB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대항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신개발은행의 2017년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총액은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0년 초에는 300억 달러, 한화 약 38조 5천억 원 규모로 5년 만에 30배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개발은행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개발은행의 자본금의 20%는 러시아 정부가 출자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관련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도 2022년 7월 신개발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신개발은행이 달러화 표시 채권 시장에 대한 접근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개발은행 NDB가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인데요. 2023년 4월에는 신개발은행이 1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6천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서 5배나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개발은행 NDB 발행 채권 이율이 5.14%에 달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ADB의 채권 발행 이율은 3.81%였고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채권 이율 3.54%를 고려해 보면 신개발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개발은행의 주요 자금 지원 역할을 하던 중국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신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한때 만기가 돌아온 부채의 대환 대출 자금도 쉽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2년 넘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다양한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든 이번 위기를 극복해서 신개발은행을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대항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브릭스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처럼 세계 경찰 지휘를 내려놓고요. 오직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들은 이제는 미국에만 의존하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세계 글로벌 경제 안보 구조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생존 전략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브릭스 확장으로 인해서 세계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앞선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달러의 무기화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위안화 등 자국 통화 결제를 점차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브릭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브릭스 회원국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아젠다 수립이나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도 브릭스 각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터뷰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푸틴은 일론 머스크를 성공한 사업가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개성의 힘을 가진 독특한 사업가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만으로는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국은 또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생각하는 대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러시아는 미국 사업가들에게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미국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재선에 맞추어서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장비를 제공해서 러시아의 전쟁을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단한 사업가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는 결국 이번 전쟁이 바이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고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으로 종식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전 세계에 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이러한 변화가 향후 세계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터커 칼슨의 푸틴 대통령과의 인터뷰는 향후 세계 지정학적 구조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재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와의 정치 역학이 향후 미국과 테슬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투자자로서 점점 기대가 됩니다.